너 지금 제정신이야? 돈도 없는 게 감히 여길 어디라고 와? 여기가 네 수준에 맞는 곳이라고 생각하냐? 30년 지기 친구라고 믿었던 경석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어깨를 부서질 듯 감싸 안으며 영감, 우리 죽을 때까지 한 배를 탄 거야. 내 인생에 너 같은 친구가 또 어디 있겠냐며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대던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경석이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짐승처럼 살벌한 눈빛을 한 채 제가 조심스레 내민 손을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거칠고 잔인하게 뿌리쳤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늘 제가 최고급 한우를 사고 골든벨을 울리던 시절 그들은 저를 김 회장님이라 부르며 마치 황제라도 모시는 양 아첨을 떨었습니다. 제 잔이 비기 무섭게 술을 따르고 제 농담 한마디에 배를 잡고 굴러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재산을 사기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소문이 퍼진 지 단 사흘 만에 저는 그들에게 한 끼 빌부트러운 구질구질한 거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배신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연이 남일 같지 않으시다면 김 회장의 시원한 복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연극의 결말을 바꿉니다. 화려한 한정식 집의 눈부신 조명 아래 저는 그들의 차가운 멸시와 독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조명이 마치 저를 취조하는 전등처럼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기분이었고 수십 년 세월이 물거품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제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탈함과 동시에 터져나오려는 묘한 실소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제가 직접 설계한 저만의 거대한 함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비수가 되어 꽂히는 모욕뿐이었습니다. 경석이는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임 물 흐리기 싫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꺼져. 그 한마디에 주변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우정의 민낯은 이토록 흉측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제 뒷모습을 보며 그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니 꼴 좋다니까 내가 진작에 저럴 줄 알았어. 사람이 너무 영악하더라니. 등 뒤로 쏟아지는 그 비겁한 말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숨겨진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선택한 길이다.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 세상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옥일 거야.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연극이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잔혹하게 제 가슴을 후벼 팔지, 그리고 이 비극의 끝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 어떤 뜨거운 눈물을 선물 받게 될지 말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화려했던 막이 내리고 가장 처절하고도 통쾌한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식당 골목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회장님 소리를 들었던 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거친 시멘트 가루와 마를 날 없는 땀방울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30대 시절 남들 다 퇴근하고 소주잔 기울일 때 저는 공사 현장 한바집 구석에서 도면을 펼쳤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기름때와 흙먼지가 가실 날이 없었고 한겨울 칼바람에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혀도 약 한 번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오로지 내 가족 그리고 내 노후에는 절대로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저는 제 청춘을 건설 현장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끝에 저는 신도시 노른자 땅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던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임자,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자. 아내는 제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에 펼쳐질 세상이 찬란한 금빛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돈이 생기고 건물주라는 명함이 생기니 신기하게도 끊겼던 인연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선후배부터 연락도 없던 먼 친척, 그리고 사회에서 스쳐 지나갔던 지인들까지 제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를 배신한 경석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살가웠습니다. 영감, 자네 성공할 줄 알았어. 역시 우리 친구들 중에 자네가 제일이야. 경석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뱉는 달콤한 찬사에 취해갔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무시당하며 살았던 보상 심리였을까요? 저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술값을 계산하고 친구들이 어렵다며 슬쩍 내비치는 하소연을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김 회장. 이번에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금 조금만 보태줄 수 없나? 그런 부탁이 올 때마다 저는 허허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는 그들을 보며 저는 제가 정말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늘 제 옷깃을 붙잡으며 걱정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조심해요. 당신이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당신 주머니에 든 돈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저 사람들 다 안개처럼 사라질 사람들이라니까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도 듣기 싫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왜 자꾸 초를 치느냐며 아내에게 모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화려했던 제 주변은 조금씩 정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저는 더 사람들에게 집착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더 자주 골든벨을 울렸고 더 많은 돈을 지인들에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내게 이 건물이 없다면, 만약 내 통장이 텅 비어버린다면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이 친구들은 과연 내 손을 잡아줄까? 그 의문은 한번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경석이의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보이기 시작했고 철수의 아첨 섞인 말투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 60년이 진정 헛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 한 명이라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진짜 인연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잔혹한 연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건물을 날리고 전 재산을 사기당해 알거지가 된 불쌍한 노인의 가면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연극이 과연 어떤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게 될지 저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경석이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우정이라는 모래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제가 어떤 끔찍한 괴물들을 마주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은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연극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행색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입던 맞춤 양복과 번쩍이는 구두는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습니다. 대신 시장 구석에서 산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누가 봐도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노인의 형색이었습니다. 일부러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아 얼굴에는 희끗희끗한 수염이 지저분하게 돋아났고 눈 밑에는 잠을 설친 듯한 검은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오른팔처럼 믿고 아꼈던 친구 경석이를 찾아갔습니다. 경석이는 제가 건물을 올릴 때 자금이 부족하다며 사정하기에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3억 원을 빌려줬던 녀석입니다. 그 돈으로 녀석은 망해가던 사업을 살리고 지금은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 소리를 듣고 있었죠. 평소라면 제 차 소리만 들려도 비서보다 먼저 뛰어나오던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숨을 몰아쉬며 녀석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을 본 비서가 당황하며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경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경석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그 환한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녀석의 미간은 이미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른 바닥이니 제가 파산했다는 뜬 소문을 이미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책상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믿었던 후배에게 신축 빌라 분양권을 담보로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놈이 돈을 들고 해외로 튀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당장 건물은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집까지 넘어갈 판이라며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경석아, 내가 빌려간 돈 있지? 그거 당장 다는 아니더라도 급한 불만 끌 수 있게 일부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제 간절한 부탁에 경석이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평소라면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제 통장이라도 털어드려야죠. 라고 소리쳤을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경석이가 뱉은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야, 김영감. 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빌려준 돈 말인데 그거 내가 사업 도와주면서 이미 다 갚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 그동안 내가 내 비위 맞추느라 쓴 접대비가 얼만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접대비라니요. 녀석의 아들 결혼식 비용부터 사소한 술값까지 제가 다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저를 접대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경석이는 마치
제가 구걸이라도 하러 온 노숙자인 양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야, 김 회장님 가신다.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있으니까 다음에 연락하자고. 말은 다음이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나온 저는 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연극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문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 휴대폰은 무섭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기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할까봐 선수 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아들 등록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당분간 연락 못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회장님, 예전에 제가 빌린 500만 원은 사실 증거도 없는 건데 그냥 없던 일로 하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돈을 빌려간 놈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꼴을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베푼 호의는 권리가 되어 돌아왔고 제가 겪은 불행은 그들에게 도망칠 저로의 기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제 주변을 맴돌며 충성을 맹세하던 불나방들은 이제 제 주머니가 비었다는 것을 알고 일제히 날개를 펴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초라하게 망가진 노인의 모습 뒤로 사람들의 비겁한 민낯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더 확실히 보여줘라. 너희들의 그 추악한 밑바닥을 전부 보여줘. 저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연극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배신의 행렬 끝에 과연 제 진심을 알아줄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이 가짜 파산의 소동이 결국 제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단 한 통의 전화를 불러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파산 소식은 마치 마른 벌판에 붙은 불처럼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의 불행만큼 맛있는 안주거리도 없다는 듯 제 불행은 그들의 입을 거치며 훨씬 더 비참하고 처참하게 부풀려졌습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 건물을 날렸다는 둥, 숨겨둔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둥 근거 없는 낭설들이 기정사실이 되어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휴대폰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카톡 알림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희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저녁에 내가 쏜다 한마디만 하면 역시 김 회장. 형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라며 수백 개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곳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넘쳐나던 아첨 섞인 이모티콘과 찬양의 글들이 아직 선명한데 지금 그 방은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친구들아, 소식 들었겠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너무 막막해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누구 나랑 소주 한잔 해줄 사람 없나?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누가 한 번만 사주면 안 될까? 비참함을 무릅쓰고 올린 그 메시지 옆에 숫자 18은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다들 실시간으로 제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 누구 하나 무슨 일이냐, 힘내라는 답장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사라진 채 방치된 제 메시지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제 자존심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무자비한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상우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경석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방을 나간 건 역시나 경석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가 밥을 사고 술을 사고 심지어 아들 취업 청탁까지 들어주었던 친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줄지어 방을 나갔습니다. 단톡방을 나가는 그 짧은 알림음들이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정, 의리, 다 돈 앞에선 쓰레기였구나.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휴대폰의 파란 불빛에 의지해 멍하니 그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흐르는 정막이 뼈저리게 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떠나고 썰렁해진 채팅방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제 건물에서 5년째 경비 일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명절 때 고기 세트나 좀 챙겨주고 가끔 지나가다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던 게 고작인 제 지인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던 분이었죠. 사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제가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사장님 댁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운 잃지 마십시오. 그 투박하고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백만 원씩 돈을 써가며 관리했던 진짜 친구들은 제가 망했다는 소리에 침을 뱉으며 도망쳤는데 정작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은 제가 가장 소홀히 대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연극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를 비웃고 도망친 저 배신자들의 민낯을 더 적나라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더 바닥으로 끌어내릴지, 인간의 탐욕과 비겁함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고맙다는 짧은 답장을 보낸 뒤 다음 날 있을 고향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은 경석이를 포함해 저를 비웃던 친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러 온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잔혹한 참교육의 대상이 제가 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예정대로 고향 동창회 모임 장소인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제가 모임의 회장을 맡으며 매달 수백만 원의 식사비를 거리낌 없이 결제하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서빙하는 직원들이 저를 보며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려다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며 친구들이 모여있는 대형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경석이를 필두로 철수, 상호 등 제가 평생 동생처럼, 형제처럼 아꼈던 친구 15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들어서자마자 어이, 김 회장 왔는가? 이쪽으로 앉아 하며 서로 제 곁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를 피웠을 녀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불황자라도 본 듯한 눈빛으로 후쳐보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짐짓 모르는 척 가장 상석 근처인 경석이 옆자리에 가서 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경석이가 제가 앉으려는 의자를 발로 툭 밀어버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김영감. 거긴 우리 오늘 모임 스폰서 자리야. 너 지금 형편에 거기 앉을 군번은 아니지 않냐? 저기 문 앞 구석자리에나 가서 앉아. 경석이의 말에 방 안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 한정식 집에서 경석이의 환갑잔치를 열어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던 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경석이는 제 손을 잡고 형님은 내 평생의 은인입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었죠. 하지만 지금 녀석의 눈에 서린 것은 은혜가 아니라 망해버린 친구를 향한 지독한 경멸과 우월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 옆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이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제 앞에는 수저조차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다들 들었지? 김영감이 전 재산을 날렸대. 아니, 나이 먹고 그렇게 허세 부리며 돈을 뿌리더니 결국 저 꼴이 날 줄 알았다니까.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안 그래? 철수의 말에 맞은편에 앉은 상우가 거들었습니다. 상우는 제가 자기 아들 취업을 위해 거래처 사장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부탁해 겨우 자리를 잡아줬던 친구였습니다. 맞아. 나도 예전에 김 회장, 아니, 김영감이 밥 살 때마다 좀 불편했어. 은근히 우리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이제야 세상 이치를 좀 깨닫겠구먼.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들은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귀머거리라도 된 것처럼 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베풀었던 호의는 돈 자랑으로 격화되었고 제가 들어주었던 간절한 부탁들은 생색내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비겁한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냐?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가 예전에 너희 힘들 때 조금씩 보탰던 거 기억 안 나니? 지금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조금씩만 모아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 간절한 호소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석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김영감. 내가 우리한테 돈 줬을 때 우리한테 빌려준 거였어? 아니잖아. 내가 잘나서 그냥 쏜 거잖아. 그걸 왜 이제 와서 내놓으라는 거야? 너 정말 추하다, 추해. 경석이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야, 여기 계산 아직 안 했지? 김영감 먹는 건 우리 회비에서 뺄 거니까 확인해라고 소리쳤습니다.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우정이라는 성벽이 고작 돈 몇 푼의 가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들어와 경석이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경석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야, 김영감. 너 밑에 경비 아저씨 불러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했냐? 저기 밖에서 웬 노친네 하나가 너 찾는다고 난리다. 박 씨였습니다. 어제 국밥을 사주겠다던 박 씨가 제가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석이가 제 어깨를 거칠게 눌러 앉혔습니다. 가긴 어딜 가?
저 노친네도 불러들여. 유유상종이라더니 끼리끼리 노는 꼴 좀 구경하자고. 경석이의 조롱 섞인 명령에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박 씨가 이곳에 들어와 겪게 될 수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악마들의 본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아직 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 씨의 등장이 이 비겁한 연극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리고 제 눈앞에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어떤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지만 가장 위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박 씨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경비복 대신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해진 양복을 챙겨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당당하게 앉아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구석에 처박힌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이런 데까지 왜? 박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챙겨온 손수건으로 제 굽은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꼴을 지켜보던 경석이가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김영감. 정말 눈물겨워서 못 봐주겠다. 이제는 경비원 없으면 거동도 못하는 처지냐? 야, 박씨. 당신도 이리 와서 한잔해. 사장님이 망했으니 이제 당신 월급 줄 사람도 없을 텐데 우리 줄이나 잘 서보라고. 경석이의 조롱에 주변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철수는 젓가락으로 박 씨의 양복 소매를 툭툭 건드리며 이게 옷이냐, 걸레냐며 낄낄거렸습니다. 박 씨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말 한마디 크게 못하던 순박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모욕하는 친구들의 태도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씀들 너무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께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으신 겁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 씨의 외침에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경석이가 갑자기 제 앞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얼굴과 옷을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야, 경비면 경비답게 굴어. 어디서 감히 주인들 노는데 끼어들어? 김영감, 너도 그래. 돈 없으면 곱게 집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이런 충경까지 데려와서 분위기를 망쳐?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보다 친구라고 믿었던 녀석의 입에서 나온 충견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경악하며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제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가십시다. 이런 인간들하고 섞여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 씨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뒤에서 상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빨리 나가라. 재수없게 거지들 냄새 풍기지 말고. 친구들의 야유와 비웃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때 제가 주인공이었던 그 방에서 저는 이제 쓰레기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저를 자신의 낡은 소형차에 태웠습니다. 에어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덜덜거리는 차였지만 그 어떤 수입차보다 안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운전해
이름 없는 시장 골목의 작은 기사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장님, 저런 놈들 말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제가 비싼 건 못 사드려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 씨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가장 푸짐한 수육과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수저를 정갈하게 놓아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건물주라서 존경한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밤에 순찰 돌 때 고생한다며 따뜻한 캔커피 건네주시던 그 마음, 그거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장님 같은 분은 다시 찾기 힘듭니다. 저는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 때문에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수십억 자산을 가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진심이 고작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식사를 마칠 때쯤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달고 다른 통장 하나를 제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박 씨가 평생 경비 일을 하고 폐지를 주어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연극의 마지막 무대를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이 고귀한 눈물이 헛되지 않게 저를 짓밟은 자들에게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파멸을 선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내민 통장 속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 퇴직금이랑 그동안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적금 통장입니다.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시고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하십시오. 박 씨의 손은 거칠다 못해 굳은 살이 박혀 딱딱했습니다. 평생 경비실 좁은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고 남들이 버린 폐지를 줍고 다니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 그 피 같은 돈이 담긴 통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내려다보는 것조차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메어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라고 자부하던 자들은 제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제가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줄 같은 돈을 제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박 씨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저한테 주십니까? 제가 정말 망해서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제 거절에 박 씨는 오히려 인상을 쓰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 갚으셔도 됩니다. 사장님, 저 혼자 입 하나 건사 못하겠습니까? 저 같은 놈이야 대충 먹고 자면 그만이지만 사장님처럼 귀하게 사신 분이 길거리에 나앉는 꼴은 도저히 못 봅니다. 사장님, 기운 차리시는 게 먼저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죽을 죄입니까? 박 씨는 허허 웃으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진심에는 한 점의 가식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세상을 떠난 아내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돈이 오가는 화려한 잔치상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곳에 있다는 것을요. 평생을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달려왔지만 정작 제가 얻은 가장 귀한 보석은 바로 이 투박한 경비원 박 씨였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이 통장은 소중히 간직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돌려주었습니다. 박 씨는 끝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에게 제 눈빛이 더는 슬픔에 잠겨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곧바로 제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합시다. 제가 리스트 드린 사람들, 그동안 빌려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법적으로 회수 절차 밟아주세요. 증거 없는 건들은 제가 녹취한 자료들 다 넘겨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보여준 인간성의 파탄을 그대로 되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경석이가 제 명의를 빌려 사업하며 빼돌린 자금 흐름과 철수가 제 도움을 받아 취업시킨 아들의 비리 증거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들이 모였던 그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경석이와 그 일당들에게 마지막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 한다. 정리할 재산이 조금 남았으니 와서 나눠 가져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했지요. 제가 빈털터리가 된 줄 알면서도 남은 찌꺼기라도 하차 먹으려는 그들은 귀신같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들인 곳은 따뜻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심판받을 단두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직 압도적인 힘 앞에서만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서린 경악과 공포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한정식집 대형 룸에는 다시 그 인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를 벌레 보듯 쫓아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제가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겠다는 미끼를 던지자 경석이를 포함한 일당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굴한 기대를 품고 나타났습니다.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제 앞에 놓인 커다란 가죽 서류 가방을 훑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경석이가 먼저 선수라도 치듯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제 얼굴에 물을 끼얹던 그 잔인한 손으로 이번에는 제 잔에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야, 김영감. 아니, 김 회장. 지난번엔 내가 좀 과했지? 나도 그날 사업이 꼬여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이 술 한 잔 받고 툭 털어버리자고. 옆에 있던 철수와 상우도 거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중에 제일 큰 사람은 김 회장밖에 없어. 그나저나 남은 재산이 좀 된다니 다행이네. 우리도 그동안 자네 도와주느라 마음고생이 심했거든. 가증스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를 거지 노친네라 부르며 비웃던 자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다시 회장이라 부르며 아첨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의 비굴한 웃음을 지켜보다가 서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현금 다발 대신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 한 장을 꺼내 경석이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경석이가 제 명의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대출받았던 내역과 제가 그동안 녀석에게 빌려주었던 자금들의 상세 명세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경석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일주일 전 이 방에서 그들이 저와 박 씨에게 퍼부었던 온갖 욕설과 조롱, 그리고 돈 없으면
꺼져라라며 낄낄대던 음성들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재산 사기당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경석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철수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의 본 모습이 궁금했어. 30년 우정의 가격이 얼마인지 내 주머니가 비었을 때 너희가 어떤 얼굴을 할지 말이야.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더구나. 물세례라니. 그게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할 짓이냐? 경석이는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다시 거친 말을 내뱉으려 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시험한 거야? 감히 우리를 속여? 저는 녀석의 말을 자르듯 책상을 내리치며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장 나가. 제 목소리는 일주일 전에 비굴했던 떨림이 전혀 없는 압도적인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경석이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안 먹어.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가려 할 때 저는 다시 한번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거기서 그냥 보내줄 줄 알았나? 너희들이 가져간 내 돈, 내 호의. 이제 법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생각이야. 특히 경석이 내 아들 결혼식 비용부터 사업 자금까지 증거가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해 내 변호사가 이미 압류 절차에 들어갔어. 경석이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야, 김 회장.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러냐.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응? 한 번만 봐줘. 조금 전까지 기명감이라며 침을 뱉던 입에서 다시 비굴한 회장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무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들이 버린 건 친구가 아니라 당신들의 마지막 양심이었어. 방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리둥절한 표정의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박 씨를 제 옆자리에 앉히며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모든 자산 관리와 건물 관리는 여기 계신 박 선생님이 맡으실 거다. 너희들이 무시했던 그 경비원 손에 너희들의 목줄이 달렸다는 뜻이야. 경석이와 친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고 싶어 안달냈던 그들이 자신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이제 겨우 포장을 뜯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는 일주일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경석이의 손이 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이제 도끼 대신 비굴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기명감이라 부르며 멸시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늙은 쥐새끼 같은 형상뿐이었습니다. 야, 김 회장. 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마귀가 씌었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사업이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형님이 압류 들어가시면 저희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경석이의 울음 섞인 애원을 듣고 있자니 일주일 전 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추하다고 내뱉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녀석의 체온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경석아, 내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건 걱정되면서 30년 친구인 내가
전 재산 날리고 죽겠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모질었니? 너희들에게 우정이란 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만 유효한 유료 서비스였던 거야? 제 말에 철수와 상호도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내민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뭉치를 더 꺼내 그들의 발 앞에 흩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채무관계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팔아 뒤에서 챙겼던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제가 베풀었던 호의를 악용해 저지른 각종 탈세와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건 선물이다. 내일 아침이면 국세청과 검찰에 전달될 서류들이지. 너희가 내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고 내 뒤통수를 칠 때 나는 너희를 믿고 싶어서 이 자료들을 감고 깊숙이 넣어뒀었어. 하지만 지난주에 깨달았지.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 자비는 사치라는 걸. 철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뻔뻔한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들이 먼저 그 선을 넘었어. 저는 옆에 멍하니 서 있던 박 씨를 다시 한번 제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박 씨는 이 화려한 복수극의 전말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의 투박한 손을 잡고 그들을 향해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기 계신 박 선생님은 자기 전 재산 3천만 원을 내밀며 나를 살리려 하셨다. 너희가 3천억을 가져와도 박 선생님의 그 마음 1g도 못 따라가. 그래서 결정했어. 내 건물의 관리법인 대표 자리를 박 선생님께 드리고 너희와 관련된 모든 채권 회수 정권을 이분께 위임하기로. 경석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들이 충견이라 비웃으며 물을 끼얹으려 했던 경비원이 이제 자기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상전이 된 것입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제 손을 저었지만 저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은 보상받아야 하고 악인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제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들 나가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주변을 얼씬거리거나 박 선생님께 무례하게 굴면 그때는 이 서류들이 법정이 아니라 언론사에 먼저 뿌려질 줄 알아. 제 서슬 퍼런 선언에 그들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로 먼저 나가려고 문가에서 엉키고 설키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 형님을 외치던 우정은 다시 한번 바닥에 팽개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박 씨, 그리고 정정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허무함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짊어지고 왔던 가짜 인연이라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사정이 있을 텐데. 박 씨는 끝까지 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박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선생님. 아니, 이제 박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저 사람들은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러 가야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중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섞여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옆에 선 이 사람의 진심만큼은 저 별빛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가짜를 쳐낸 자리에 어떤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지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씨와 함께 처음으로 돈 걱정 없는 식사가 아닌 마음 걱정 없는 식사를 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제2의 인생,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연극이 끝난 식당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한때 인연이라 믿었던 이들이 남기고 간 배신과 탐욕의 찌꺼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뜨거운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맑은 샘물을 마신 것처럼 개운하고 가벼웠습니다. 30년 넘게 성공한 김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왔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맨몸의 기명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재산이 그대로라는 사실보다 제가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이 더 걱정되는지 조심스럽게 제 안색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지요?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생각하니 제가 다 눈물이 납니다. 박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등 위로 툭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빙긋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회장님 소리는 그만두세요. 저는 이제 그냥 선생님 친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제 건물 관리법인 대표 자리 꼭 맡아주셔야 합니다. 돈을 잘 굴리는 사람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제 곁에 필요합니다. 박 씨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진짜 인연에 대한 제 나름의 예우였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제 진심 어린 설득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백 명의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이라 부르며 아첨하던 자들, 필요할 때만 연락해 손을 벌리던 자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름들이 사라질 때마다 제 인생에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경석이와 그 일당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법적인 회수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로 살겠다고 제게 전화를 걸어와 다른 친구의 비리를 제보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추한 민낯을 드러내던 그들은 결국 각자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노인정의 화려한 상석이나 고급 호텔의 파티장 대신 박 씨와 함께 소박한 시골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낡은 낚시 의자를 펴놓고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메뉴는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일 때가 많지만 수백만 원짜리 산의 진미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돈으로 산 가짜 웃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눈 진짜 미소가 제 노년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람 부자가 최고라는 말에 속아 정작 나를 갉아먹는 인연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도 한 번쯤 연극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가장 낮고 초라해졌을 때 내 곁에 남아주는 단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진정으로 빛내줄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짜 사람을 곁에 두었느냐로 완성됩니다. 수만 명의 아첨꾼보다 내가 망했을 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어줄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을 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당신의 손을 잡아줄 진짜가 있습니까? 있다면 절대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보물입니다.